파울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직 초등교사이자 유튜브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여름방학이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나 이미 개학한 학교도 있을 텐데요. 야심찬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해보려 했는데 방학을 되돌아보니까 약간 아쉬움이 좀 남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초등 2학기 학습 전략 설명회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1학기보다 더 나은 2학기가 되기 위한 제가 몇 가지 전략을 이번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1학기에 비해 2학기는 어떤 점이 많이 달라지는지, 또 둘째, 과목별 그리고 학년군별 2학기 공부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면 되는지, 세 번째, 계약을 전후했을 때 우리 가정에서 꼭 챙겨줘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학기와 2학기는 어떤 차이를 좀 보일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좀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바로 적응면, 그리고 학습면, 마지막으로 교우관계 면입니다. 학교 적응 측면에서는 우리 1학기 때를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학기 초에 우리 아이들 좀 어땠나요? 아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굉장히 크게 좀 긴장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즉, 아이들의 심리적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새 선생님, 그리고 새 교실, 그리고 새 친구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아이들이 바짝 긴장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더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이 새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또 지원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2학기는 적응적 양상이 약간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이게 좀 심리적 긴장도가 1학기 때랑은 좀 사뭇 달라지겠죠. 이미 익숙해진 교실에서 또 이미 친해진 친구들, 또 익숙한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긴장보다는 약간 붕 뜬 느낌으로 2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심리적 긴장도가 낮으면 행동은 또 어떨까요? 행동의 긴장도도 또 떨어지겠죠. 겨울방학을 보내고 이 새학년을 맞이했던 아이들의 태도, 겨울방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이 겨울방학을 보내고 온 아이들은 나태함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름방학, 그 짧은 방학 동안 아이들이 잠깐 방학을 보내고 2학기를 시작하면 방학 동안 보냈던 그 나태함을 그대로 2학기 초 학교 생활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의 리듬을 되찾고 조금은 엄격하고 좀 확실한 규율을 아이들 몸에 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학기에는 조금 더 규칙적이고 해야 할 일을 좀 자기주도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공부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 그것을 잘 인지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습에 관한 태도와 동기는 또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사뭇 좀 달라지겠죠.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였던 아이들이 2학기 때는 이렇게 좀 사장님처럼 앉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고개를 좀 떨구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게다가 책상과 한 몸이 되어서 붙어있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아이들 방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허리도 펴야지, 키도 커야지, 허리 아프겠다 이러면서 아이들 이렇게 딱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건 학습 동기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1학기 때보다 약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사실 숨어 있어요. 1학기 때에 비해서 2학기 때는
대부분 1학기 때 배웠던 그 학습 내용 있죠.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심화된 내용을 이제 2학기 때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 완전 학습이 되지 않았다면 2학기 공부가 당연히 어렵겠죠? 어려우면 어떨까요? 동기 또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습 면에서 가장 놓치면 안 될 것은 우리 친구들이 1학기 학습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잘 알고 넘어갔는지 그걸 확인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교우관계 측면입니다. 자, 우리 교우관계 측면에서도 약간 1학기 때랑 2학기 때 변화된 양상이 좀 보이거든요. 자, 1학기 때는 어떻게든 이미 아는 친구, 구면인 친구, 안면이 있는 친구, 자, 친구의 친구끼리 서로 관계 맺기를 하려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노력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3명, 4명 더 많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리 안에서 아이들이 필사적으로 거기에 속하려고 노력했다가 또 소속되었다가 이탈되었다가 또 다른 무리에 또 소속되었다가 이탈되었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게 1학기였어요. 2학기는 좀 어떨까요? 자, 2학기는 그동안 아이들이 서로를 잘 지켜봤겠죠? 그러면 본인의 성향에 맞는 친구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기가 좀 찾아옵니다. 그러면 서로의 성향도 잘 파악했고 또 자기랑 잘 맞는 그런 마음 맞는 친구를 찾습니다. 특히 저학년은 그런 마음 맞는 친구를 좀 늦게 찾기도 해요. 이제 가 친해졌는데 선생님 이제 분반이 되어서 헤어져야 돼요.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학급 내에서 진짜 친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약간 친한 친구 그리고 뭐 대면대면한 친구 있겠죠.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우정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그런 우정 관계를 만들면서 어쩔 수 없는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 게 2학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학기 때에 비해서 2학기 때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약간 높아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변화의 양상들을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잘 넘어가면 2학기가 조금 더 순조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학기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자, 학습적인 측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국어부터 시작할까요? 국어는 대표적인 도구교과입니다. 자, 이 도구교과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교과가 국어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가장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과목이 바로 국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2학기에는 읽는 아이에서 그리고 쓰는 아이로 한번 발돋움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새로운 목표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 좀 책 좀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독서 습관이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부모님들께서 많이 전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이 아이에게 투영되어서인지 읽는 아이들은 잘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 쓰는 아이 많이 없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물론 읽는 것이 쓰는 것에 비해 훨씬 쉽겠죠. 당연히 쓰는 것은 읽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활동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2학기에는 국어 모든 영역에 좀 쓰기 영역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학기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지 우리 친구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내가 학습을 할 때 어떤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하면 좋을지 아마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년별로 그리고 과목별로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1, 2학년 친구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학년 친구들은 인물의 성격, 그리고 내용의 분위기, 그리고 띄어 읽는 것을 순차적으로 배운 뒤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실감나게 읽는 것을 아이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차가 좀 커요.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이때 머뭇머뭇거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때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랑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책 읽기 할 때 만약에 독서 시간이 30분이다 한다면 5분 정도는 낭독하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하세요. 아마 부모님이랑 같이 읽는다면 서로 한 문장 한 문장 병행하면서 읽는 것 굉장히 효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우리 쓰기 활동이 제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 1학기 때는 한글 책임 교육으로 쓰기 활동이 좀 지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학기 때는 문장 쓰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쓰는 양이 늘어갈 겁니다. 그래서 1, 2학년들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본인의 일기를 쓰거나 의성어, 의태어, 흉내내는 말이죠. 이런 흉내내는 말을 배워서 글쓰기에 접목하는 것도 아마 우리 친구들이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문해력 중에서도 최소 문해력,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최대로 키우는 그 영역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3, 4학년, 중학년들은 어떤 것을 배울까요? 이제 3학년들은 아마 1학기 때 느꼈겠지만 글밥이 확 늘어날 거예요.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뉜 글을 읽고 그리고 그 글 안에서 중심 문장도 찾고 그리고 보조 문장도 찾고 그것을 구분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적인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정답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단에서 중심 문장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엉뚱한데 밑줄을 긋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수행평가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양한 읽기, 경험 많이 필요하겠죠. 오감을 표현한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 아이들 많이 익힐 거거든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 알맞은 높임 표현이 달라지는 것도 아이들이 익힐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의 높임 표현 진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장소의 이동에 따라 아이들이 간추리는 연습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이제 2학기 때 배운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 소설의 3요소도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주어와 수어를 구분하는 문장의 구조를 익히는 문법적인 요소도 아이들이 배우는데요. 은근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 6학년 우리 언니 오빠들은 어떤 것을 배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5학년에 주어와 수어의 호응이 맞는지 이 문법 영역을 아이들이 어려워하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이 틀린 부분을 아이들이 발견하고 또 고쳐 쓰는 활동 하거든요. 글쓰기를 단순히 공책에 연필로 글을 쓰는 활동. 자, 이것을 넘어서는 활동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글쓰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PPT. 이런 주제에 따라서 내가 가장 전달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아이들이 선택을 딱 해서 그리고 그 매체로 자기가 스스로 활용한 글쓰기를 하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글을 쓰고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1학기 때는 토의를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자, 2학기 때는 이어서 토론을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글도 비판적 읽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논설문 형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그 글을 바탕으로 거기 나와 있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주장을 보고 자신의 생각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로 하기도 하고 그런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어렵겠죠. 3, 4학년 때는 우리 아이들이 간추리기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5학년, 6학년 친구들도 간추리기 합니다. 요약하기인 거죠. 자, 글의 구조로 처음, 가운데, 끝. 이 구조로 요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이 여기에 비교와 대조, 그리고 열거와 분류,
분석, 이런 글의 구조를 다시 배우고 거기에 맞게 다시 요약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어떨 것 같나요? 약간 어렵겠죠. 이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글을 지금부터 너무 가리지 말고 읽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인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겠죠. 바로 관용 표현입니다. 6학년 1학기 때는 속담을 배웠다면 2학기 때는 관용 표현을 배우거든요. 이런 상황에 알맞은 관용 표현을 익혀야 되니까 평소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모든 학습 요소는 문해력 중에서도 이제는 기능적 문해력, 즉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해하는 능력까지 그 모든 것을 활용하는 그 학습 내용을 이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학기를 대비해서 우리 친구들이 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조금 더 신경 쓰면 될지 제가 다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학년입니다. 우리 특히 1학년 친구들은 한글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한글을 좀 다지기 위해서는 2학기 때는 듣고 소리 나는 대로 한번 받아 적어보는 받아쓰기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학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구가 한번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받아 적는 연습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중력은 덤으로 얻으실 거예요. 2학년은 복잡한 이중모음은 물론이고 애들이 겹받침 어려워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어렵죠? 이 겹받침을 잘 쓰고 그리고 분류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친구들이 2학기 안에 분명히 학습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글쓰기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가정에서도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경험적 글쓰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기쓰기죠. 만약 학교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친구가 함께 일기를 쓰는 경험을 많이 가지면 쓰는 활동이 그 어떤 쓰기라도 만약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저학년 때는 문학 위주의 읽기를 그동안 해왔다면 자, 이제 3, 4학년은 어떤 영역까지 넓히는 게 좋을까요? 자, 중학년은 비문학까지 읽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께서는 다양한 읽기 텍스트 자료 우리 친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너무 동화나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양한 읽기 자료를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항상 읽으면서 각각의 글을 한 3, 4문장 정도로 간추리는 연습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냥 간추리면 아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독서록과 함께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어휘력 중에서도 우리 3, 4학년 친구들은 오감 표현, 즉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익히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하다도 있겠지만 뭐 따스하다, 뭐 뜨뜻하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서로 한번 다양한 오감 표현 즐겨 쓰면 좋을 것 같고 일기 쓰기를 할 때에도 오감 표현을 내가 얼마나 썼는지 다시 읽으면서 한번 체크도 해보고 또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멋진 오감 표현을 썼는지 한번 피드백 해봐 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우리 5, 6학년 언니 오빠들입니다. 자, 비판적 읽기 그리고 토론에 조금 더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접하는 주제로 밥상머리 토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밥상머리 토론을 제안을 드리면 밥을 먹을 때 체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부먹이 좋냐 찍먹이 좋냐 이런 찬반 토론 가능하겠죠.
아이들이 나는 찍먹파야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왜 찍먹이 더 좋은 거야? 라고 되물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사상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비슷한 사례도 있어? 라고 가볍게 물어보시는 것. 아이들이 본인의 생각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보는 그 경험이 토론 수업에서는 무언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욕심을 조금 더해서 하나 더 추천드리는 학습은 바로 다양한 매체 기능을 익히는 겁니다. 이제 쓰기의 도구가 종이와 연필을 넘어섰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PPT라든지 또는 영상 제작 또는 사진과 기사를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활동, 다양하게 아이들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매체를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이 약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대표적인 나선형 교과예요. 이 선수학습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현행에서 배우는 그 모든 개념이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구멍이 이만큼 났어요, 이미. 그런데 그걸 메우지 않은 채로 그 다음 진도,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게 되면 그 구멍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커진 구멍을 더 이상 메우지 못하고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바로 학습 결손, 그리고 수포자로 전향되는 그 지름길인 거예요. 그럼 각각의 학년에서 우리 친구들이 2학기 때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학년은 1학기 때 50가지의 수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2학기 때는 100가지의 수를 셉니다. 그럼 2학년은요, 1000가지의 수를 배웁니다. 그리고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을 할 거고요. 그리고 2학년 친구라면 곱셈9구, 즉 9구단이 나옵니다. 한 단원으로요. 그리고 길이 계산, 약 몇 미터, 몇 센티미터, 이런 어리마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때 어리마기를 약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은 몇 센티미터일지 한번 어림해 보는 거죠. 이게 수 감각이라든지 또는 양감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합니다. 또 다른 예로 어림을 할 때 어떤 단위를 쓰면 좋을지, 센티미터가 좋을지, 미터가 좋을지, 킬로미터가 좋을지 아이들이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림하기 이 과정 중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과정이 나오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학년 친구들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가 섞인 그런 시간 계산을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어때요? 좀 듣기만 해도 벌써 어렵나요? 우리 평소에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내가 보낸 시간은 이만큼 흘렀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 4학년 드디어 본인들의 입으로 수포자라는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그 친구들이거든요. 친구들 3학년 1학기 때 곱셈, 나눗셈 배웠거든요. 그런데 2학기 때 그대로 다시 나와요. 단 수가 커졌어요. 그리고 나눗셈 중에서도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1학기 때 제대로 안 돼 있고 앞에 2학년 때 곱셈9구 제대로 안 돼 있으면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연산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들이와 무게를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요. 분수와 소수의 연산도 드디어 아이들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4학년 때는 상대적으로 도형의 부분이 꽤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도형 부분은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3, 4학년 친구들은 이 시기에
연산에 좀 집중하자. 기본 연산에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5학년 형아들은 어떤 것을 배울까요? 1학기 때 분수의 덧셈, 뺄셈, 그리고 소수의 덧셈, 뺄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넘어와서 지금은 곱셈을 하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약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곤란해요.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특히 푸는 방법을 다양하게 내가 알고 있는지 그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를 모른 채 너무 기계적으로 푸는 것, 그것은 안 돼요. 그리고 도형의 대칭을 배우는데요. 도형의 대칭 중에서 선대칭 도형은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잘 해요. 그런데 점대칭 도형은 아이들이 엄청 어려워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단원이에요. 분수의 나눗셈 그리고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수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역수하고 또 다시 이제 약분을 하는 거예요. 이 역수로 만드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이 나오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이 부분 나오면 꼭 복습하는 것 약속을 해야 됩니다. 엄청 추운 겨울이 되면 원의 넓이와 원주율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원주율을 파이 3.14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3.14가 나왔는지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지금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은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것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응용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약간의 심한 문제 한 번씩은 가끔 경험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해본 친구와 해보지 못한 친구는 약간 구분이 되거든요. 어디서 구분이 되는지 아나요? 도전을 해보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가끔은 어려운 문제를 내가 1시간 내내 한번 어떻게든 풀어보겠다. 이런 끈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친구들 아마 연산 공부 아마 열심히 하고 있을 건데요. 무조건 손으로 그리고 눈으로 한번 연산을 조작해보는 활동 꼭 필요하거든요. 문제집을 푸는데도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 활동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는 있겠지만 너무 많은 연산 문제집 푼다고 양치기 하시는 것보다는 그거 약간 양을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연산해보는 그런 경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수 단위가 커지겠죠. 그러면 그때는 연산을 조작할 수 없어요. 대신 내가 이때 했던 그 조작의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보기를 할 때도 시계를 직접 손으로도 돌려보고 아날로그 시계겠죠. 한번 돌려도 보고 곱셈구구를 풀게 되면 문제집을 열심히 푼다는 것도 뭐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조작 활동으로 내가 2, 4, 6 이것을 양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 과정 절대로 빼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수누가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곱셈구구 연습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2단, 5단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7, 8, 9단 아이들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2단씩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어려운 구구단을 한 번에 2개씩 외우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놀이로든 또는 노래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구단 연습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 4학년 중학년입니다. 1학기 때 동수 누감 계속 같은 수를 몇 번을 뺐는지 보는 거죠. 이 원리를 바탕으로 나눗셈을 배웠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지 우선 확인하는 단계 중요하고요. 큰 수의 나눗셈 그리고 큰 수의 곱셈 잘 할 수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단위를 하나의 단위로 통일시켜서 그것을 연산으로 접목시키는 과정
어려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킬로미터로 바꾼다든지 그런 과정을 아이들이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유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분수와 소수, 아이들의 수포자를 양성하는 그 단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또는 우리 친구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연산 잠시 멈추시고 색종이라도 꺼내세요. 우리 친구들 막 접어봅니다. 접어서 이게 몇 분의 몇인지 눈으로 보는 과정 꼭 필요하거든요. 절대 시간 낭비 아니니까 편안하게 우리 3, 4학년 친구들이라도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익히는 과정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고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제가 개념학습 단단하게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동시에 응용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응용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느 정도냐면 단어 마무리 문제 중에 제일 끝에 있는 문제 있죠. 마지막 문제 아니면 그 위에 문제까지 한두 문제 정도가 응용 수준이에요. 그 정도 문제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내가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5, 6학년쯤 되면 많이 컸잖아요. 그런데 너무 컸다고 모든 공부의 주도권을 우리 아이에게 오롯이 다 넘기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내가 한 단원 한 단원 넘어갈 때마다 요 정도 했어요 라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같이 딱 교과서를 펴보면 아,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아, 나는 이 단어는 잘하구나. 라는 게 눈으로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 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다고요? 교과서가 항상 학교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 만약에 하신다면 디지털 교과서 활용하세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인데?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단원 마무리 문제 풀었다 하더라도 디지털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 다시 풀어도 좋아요. 자, 다음은 사회입니다. 사회는 내용 교과입니다. 자신의 배경 지식 수준이 나의 이 교과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과목인 거죠. 자, 1, 2학년 친구들은 어떤 것을 배울까요? 그런데 사회 교과서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회를 배우기는 합니다. 가을과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는 통합교과 안에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회예요. 1학년 친구들은 곧 나눔 장터를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엄청 좋아해요. 2학년 친구들도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데 직업놀이를 할 겁니다. 아이들 엄청 재밌어 하겠죠. 직업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울 때 많은 친구들이 항상 접하는 직업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좀 많이 변했잖아요. 또 새로운 직업을 많이 탐색해서 또 수업 시간에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 가지 직업군에 대한 탐색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이나 설과 같은 우리 고유 명절의 풍습 배우게 될 거고요. 1학년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의식주 배울 겁니다. 2학년으로 올라가면 세계 여러 나라, 다양한 나라의 의식주를 배울 건데요. 저는 수업하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 저보다 훨씬 더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배경 지식은 생각보다 빨리 쌓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책과 정보를 아이들이 지금부터 많이 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배우는 내용이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을 영역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3, 4학년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옛날 사람들의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의식주를 갖추고 있었는지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시풍속, 그리고 지금의 가족 모습, 그리고 옛날의 가족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부분을 배우게 될 거고요. 특히 4학년이 경제교육이 시작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가정 내에서 경제교육하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용돈 안에서 수입과 지출을 한번 관리해보는 그런 작은 경험부터 제공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여러 갈등을 해결해보는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아이들이 모의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스스로도 한번 해보는 그런 활동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고장, 우리 지역, 즉 내가 사는 구 그리고 내가 사는 서울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제 고학년 친구들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자, 5학년 친구들은 충격의 한 학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4개월 동안 아이들이 한반도의 역사죠. 고조선부터 6.25까지 현대사를 제외한 이 모든 역사를 이 4개월 동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고조선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자, 6학년 친구들은 대륙을 배우고 그리고 대륙 안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산업 그리고 문화,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을 각각 배우게 될 겁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지구촌으로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 이런 것도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2학기 사회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기본은 독서입니다. 제가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저학년 친구들은 그래서 다양한 책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여러 가지 직업군을 다루는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한 책을 지금부터 읽으면 좋겠죠.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되면 우리 친구들이 동네 탐험을 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까지 거리도 스스로 한번 지도를 만들어 보는 활동, 그리고 주변을 탐색하는 활동, 그걸 한참 동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이랑 손잡고 걸어 다닐 때 우리 동네에는 어떤 건물이 있는지, 또 이 길로 가면 무엇이 나오는지, 또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가늠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직업놀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알고 있는 직업 이외에 내가 몰랐던 직업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만큼 여러 가지 직업 탐색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죠. 자, 이제 중학년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돈교육, 지금부터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또 체험과 견학을 좀 강조드리는 학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3학년 2학기에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배운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교과서로도 배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 느껴본 친구들과는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가까운 작은 박물관에 가더라도 이 모든 옛날 사람들의 유물과 유적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실제로 견학, 체험 가능하실 거예요. 자, 역사는 5학년 친구들이 지금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라도 인물로 된 역사책 조금씩 접하면서 역사 감각을 조금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맛보기 삼아 조금씩 인물 중심으로 된 역사책 한 권씩 접해보는 거, 한번 지금부터 시도해 보세요. 그렇다면 고학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물 대신 서사 중심으로 된 역사책이 있을 거예요. 즉, 시대 순으로 소개된 역사책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교과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병행하는 거예요. 내가 교과서를 충분히 공부를 하는데 아마 교과서 내용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나의 상식 부분은 독서로 길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계, 그리고 지구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는 사실 이 시사적인 상식이 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세계 뉴스 꼭 자주 접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교과서를 보시면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단원 마무리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개념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엄청 체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 집에 가지고 와서 꼼꼼하게 복습하는 페이지로 딱 이 두 바닥 정도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과학입니다. 과학도 사회처럼 내용 교과입니다. 자, 1, 2학년 친구들은 사회랑 마찬가지로 과학이라고 하는 교과는 따로는 없어요. 이 통합교과 안에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이 과학입니다. 나뭇잎이나 열매 있죠. 이런 실물을 학교로 가지고 와서 특정한 기준을, 본인만의 기준을 세운 뒤에 이것을 분류하기 활동을 합니다. 이런 활동을 직접 실물을 가지고 와서 활동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미리 한번 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겨울철 동식물에 대한 학습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왜 곰은 겨울잠을 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과학적 호기심이죠. 이때 우리 친구들이 왜 그렇지? 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응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그만 하시면 곤란해요. 왜 그렇지? 엄마도 궁금하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과정이 이 시기에 충분히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중학년 친구들은 어떤 것을 배울까요? 동물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 사는 곳에 따라서 식물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침식과 퇴적작용에 의한 또 지표의 변화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액체, 기체, 고체, 그리고 증발이나 응결, 이런 물의 순환에 관련된 내용도 학습을 하게 되고요. 화산과 지진, 이런 지질 활동에 대한 내용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핵심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잘 알고 넘어가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학년, 5, 6학년 친구들은 어떤 것을 배울까요? 5학년은 먼저 생태계를 생물과 비생물 이렇게 분류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습도, 기압, 바람, 계절 이런 날씨와 관련된 요소들을 각각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나온다 싶으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체의 움직임인 속도, 그리고 산과 염기, 그리고 연소와 소화의 과정, 남중고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기와 전자 이런 부분도 배우게 되고요. 생물적인 요소로 우리의 몸의 구조 그리고 기능도 6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이런 모든 학습 개념을 익히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인 과학적 탐구 개념 굉장히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관찰하고 또 가설을 설정하고 예측하거나 자료를 분석하는 활동 이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씩 우리 친구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학 공부를 하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자연 현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호기심을 보이고 또 기본적인 관찰하고 또 궁금해하고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 과학 공부를 한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학년은 이제 본격적인 과학적 글쓰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아니, 글쓰기도 어려운데 과학적인 글쓰기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는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실험 관찰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매뉴얼대로 한번 써보면 구조적인 글쓰기가 하나 완성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좀 어때요? 실험을 다 끝내고 나면 실험은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정리하자 그러면 사실 하기 싫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학습의 마무리는 바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것, 그리고 실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번 2학기 때는 실험 관찰 한번 잘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가정에서 우리 간이 실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글쓰기도 어려운데 무슨 실험까지 집에서 해야 되나? 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드립커피를 한 잔 이렇게 내리고 있으실 때 이것도 사실 혼합물의 분리거든요. 따르는 물을 봤더니 이게 물은 맑은 색인데 나오는 물은 조금 커피색으로 좀 칙칙해지잖아요. 거름망을 통과하는 혼합물의 분리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도 그냥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모든 일상은 과학적인 요소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짚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약간 한번 수준을 높여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그 과학적인 보고서 양식을 쓸 수 있는 정도, 이 2학기 때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런 거죠.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실험 과정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맞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도출하는 일련의 한 페이지를 한번 완성해 보는 그런 경험.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글쓰기로 나아가는 첫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실험을 난 학교에서 해보지 못했는데 그냥 설명으로만 봤는데 싶다면 디지털 교과서 들어가시면 전자저작물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모든 실험이 다 영상으로 제공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죠. 자, 이제 그럼 개학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이미 계약을 했거나 한다면 지금 계약을 전후해서 우리 가정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 친구들에게 좀 잘 챙겨주면 좋을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의 시작과 동시에 생활통지표 받으셨죠? 자, 이게 준비물이에요. 수행평가 기록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살펴보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은 1학기 때 잘 했구나.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약간 우리 친구가 어려웠나? 이것을 아이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펴보시는 거예요. 1학기 내용이 조금 상기가 되겠죠. 만약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보이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방학 동안에 좀 잘 메웠나? 결손은 없나? 한 번 더 짚어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보실 부분은 바로 행발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여기에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부터 해서 또는 우리 친구들의 강점, 약점 많이 적어 주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강점은 무엇이고 또 1학기 동안에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구나 딱 보시고 난 뒤에 다시 덮으시면 안 되겠죠. 자, 덮지 마시고 너는 1학기 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잘했구나. 친구를 너가 정말 잘 도와줬구나. 너는 독서 습관이 굉장히 바르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구나. 한 번 더 칭찬을 각인시켜주는 그 과정을 한번 겪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짚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시 일상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 지금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약속을 해야 됩니다. 방학 동안에 혹시 스마트폰 무절제하게 좀 사용한 건 아니죠? 자, 지금부터는 절제해서 규칙적으로 약속된 시간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난 방학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보셔야 되겠죠.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분짓고 내가 이번 학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만회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서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셔야 되겠죠. 혹시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 검진 빠진 게 있으면 지금 조금만 시간 내셔가지고 병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1학년, 4학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혹시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숙제 끝내버려야죠. 자, 무엇보다 2학기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 올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학교 너무 가고 싶어. 개학 너무 기다렸어. 이런 마음으로 학교 가는 친구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혹시나 우리 친구가 개학 후유증이 아니라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학교 가는 걸 힘들어 한다든지 또는 어려움을 토로한다든지 한다면 우리 아이 마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9월 달에 학부모 상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기록해 두셨다가 그때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이 두려운 이유가 뭔가 특정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부모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할 때는 조금 더 행복하고 신뢰로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화이팅 외쳐보는 거예요. 그럼 안녕!